이 국가 채무가 우리나라에 지금 뭐 한 40%가 마지노선이 되어 있는데, 그거는 이제 그렇습니다. 옛날에 이제 OECD, EU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는데, 매년 재정 적자는 3% 이내. 3%. 예. 그리고 이제 그 국가 채무는 GDP 대비 60%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가이드는 그게 이제 OECD가 벌써 80% 100% EU가 갔는데요. 근데 그래 이제 그 나라들이 60%일 때 우리나라는 40%면 된다 그래서 그걸 이제 왜 그러냐면은 이제 공공부채, 공공기관 이제 정부 자체 말고 이제 뭐 각종 이제 공기업의 이제 안전부채 이런 것이 합치면은 그게 한 20% 된다. 예. 요렇게 해서 이제 적정하다 그러는데 지금 문제는 이제 이 부채가 문재인 정부의 재정계획 5개년 계획에 의하면은 2022년 가면 공공기관 부채가 566조 원, 예. 국가 채무가 956, 정부의 공식적인 자료에 의하면 합치면 공공부채가 이제 정부 부채가 아니고 공공부채가 이 합친 한 이 1,500조, 1,600조 원이 되는데요. 근데 이게 그 당시 예상되는 GDP의 70%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또 뭐냐면 이게 그럼 다른 나라 뭐 80%보다 나중에 우리는 이제 다른 나라는 통일한 과제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까지를 하면은 지금 현재 우리의 60%, 40 몇 프로 하는 이 수치가 뭐 그렇게 참고로 나되는 이 선진국하고도 근데 이제 선진국은 말하자면 독일 같으면 이 국민연금이나 다른 복지제도가 1800년대에 도입이 된 겁니다. 130년 전에 도입된 거고 우리는 국민연금이 34년밖에 안 됐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성숙이 되면은 50년 뒤에는 그렇죠. 우리가 이게 뭐 200% 300% 가는 이야기입니다. 그거를 이 정권은 다음은 모르겠다. 이런 이제 책임 없는 이 재정 운영을 하고 있는 게 참으로 문제입니다. 나라 돈으로 먹고 사는 인구가 1,000만 명이라고 된다고 하셨는데 그런 근거가 있습니까? 아니요, 그거는 저도 신문에서 언론에서 나온 거를 제가 제가 사실 확인을 못하고 뭐 제가 이제 글을 쓰면서 인용을 했습니다. 근데 어떤 자료에 보면은 1,000만 명, 어떤 자료에 보면 1,200만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000만 명은 뭐 거의 확실한 거 아닌가 해가지고 제가. 그럼 1,000만 명은 일단 여당표입니다, 이거. 일단은. 뭐 반드시 또 그렇지는 않겠지만 하여간 뭐 그렇게. 전체 유권자가 한 3,700~800만 되는데 1,000만 고정표면 엄청나죠. 자, 그러면 이제 제가 또 이어서 뭐 말씀을 드리면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이 아니 뭐 세금도 들어오고 이러는데 그러면은 뭐 재정도 좀 확대하고 뭐 그게 뭐 대수나 또 뭐 일반적으로 선진국보다는 뭐 나중에 어떻게되더라도 지금은 뭐 그렇게 낮지 않고 그런데 국민 여러분 그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다 노예로 사는 것 싫어하죠. 다 자유롭게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우리 이제 프리맨으로 살아야지. 자유인으로 살아야지. 정체성인 자유민주주의의 자유가 있고 자유시장경제의 자유가 있는데 정부 예산 재정 규모가 커지면 이 자유가 말살되는 겁니다. 자유가 줄어듭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이제 이런 이야기죠. 이제 한 나라는 정부 규모가 20%고 한 나라는 예를 들면 60%라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내가 번 소득 중에서 20%인 나라는 80%를 내 마음대로 쓰고 국가가 20%를 가져가서 니 이렇게 해라 하는 거고 60%인 나라는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40%밖에 안 되고 60%는 국가가 가지고 제3자가 해가지고 내한테 좋다고 생각해 자기가 안겨주는 건데 그거는 노예의 생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재정 규모를 키우는 것이
그러고 그게 이제 자유를 말살하고 노예의 길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이유가 하나 있고 이렇게 커지면은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렸던 많은 낭비가 훨씬 더 심해지죠. 훨씬 이게 공무원들이라는 거는 뭐 아무리 행림고시 합격하고 아무리 좋은 아버지인 공무원이라도 공무원은 공무원입니다. 거둬진 돈이 있으면 반드시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그거는 근데 이거는 이제 반드시 이제 유권자도 그렇게 원하지만 공무원들도 예산이 커져야만 자기들 위세를 부릴 수 있거든요. 그렇죠. 예산을 크게 키우는 기본적인 동인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예산은 자기 돈이 아닙니다. 자기 돈이면 이게 사업을 이런 이야기죠. 사업이 맞느냐 아니냐 이야기는 자기 돈이면 그 사업을 할 거냐 아니냐 기준입니다. 자기 돈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을 한다고 판단되는 사업을 국가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자기 돈이 아닌 상태니까 있으면 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낭비가 생깁니다. 낭비가 그냥 생긴다는 정도가 아니고, 낭비가 생기게끔 자꾸 또 더 크게 키우는 그렇죠. 이 관료들의 속성이 있습니다. 관료들 개인의 뭐 인간이 나쁘다는 이야기 아니고요. 그거에 관계없이 그렇죠. 관료 자리에 앉아있으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고, 정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점을 이제 노예가 되기가 싫으냐, 나라가 망하게 되기 싫으냐, 요거를 생각하시면은 예산의 규모, 재정의 규모를 반드시 줄여야 됩니다. 레이건 대통령이 이런 말 했잖아요. 가장 무서운 말은 뭐냐? 나는 정부에서 나왔습니다. 라는 말을 하면은 가장 무서운 말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분이 한 게 하여튼 작은 정부 이렇게 요약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적은 세금, 작은 정부, 많은 일자리. 이게 다 연관되어 있죠. 예. 적은 세금을 적게 내면은 정부가 작아지고, 정부가 작아지면 규제가 약화되니까 일자리는 오히려 더 늘어난다. 물론이죠. 그럼 거꾸로 하면은 많은 세금, 큰 정부, 일자리는 줄어든다. 그게 지금 우리 현재 간단한데 정부가 커지니까 일자리는 기업이 창출하는 거지. 그렇지. 무슨 정부가 지금 일자리 창출. 그렇죠. 아까 제가 지금 현재는 이제 예산을 평창해서 병주고 약존입니다. 정부가 기업에 아까 혁신 체제를 마련하고 이렇게 해서 기업이 잘 되고 그러면 일자리 제대로 창출했는데 그걸 막으니까 실업이 생기고 그걸 하기 위해서 예산을 갖다 또 부어넣고 이 악순환의 이 나쁜 길로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이 이 문재인 이 정부의 참으로 큰 잘못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경우 어느 시점에 가서 이게 거둬들인 세금과 지출하는 것이 안 맞아가지고 국가가 부도가 난다든지 하는 그런 사태가 언제쯤 올까요? 이런 추세로 가면. 한 50년 뒤에 옵니까? 아니죠. 저는 아까 정부의 채무 규모가 지금 한 600조 아닙니다. 600조 되는데 이게 이제 정권이 끝나면 950조 아니 한 700조 되는가? 950조가 된다고 그러니 뭐 굉장히 큰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떻게 어느 규모에 가면은 이 파탄이 온다 하는 그런 이 어떤 수치는 없습니다. 이제 어떤 나라는 사실은 그렇습니다. 지금 일본은 예를 들면 이제 200%에 갔는데도 지금 나라가 굴러가고 있거든요. 근데 30%에도 파탄이 난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이제 경제가 기본적으로 경제가 튼실하면은 튼실하면은 그 적자 재정 국가 채무가 그게 가능하고요. 근데 다만 이제 같은 규모로 늘어나도록 이제 적자를 봐서 할 수 있는 사업은 딱 기준이 간단합니다. 어떤 사업을 해서 그 사업의 혜택이 후손들한테, 왜냐면 빚을 갚을 거는 후손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후손들은 지금 결정을 하고 낭비정책을 하면 이 사람들은 자기는 유권자도 투표도 참여하지 않고 덤튀기를 쓰는 거 아닙니까? 이게 민주주의에 대한 굉장한 위반인 겁니다. 그렇죠. 왜냐면 이게 국민들이 지도자를 뽑고 지도자가 의사결정을 하는데 그 낭비 지출을
한단 말이에요. 생산적인 장기 지출하지 않고 하는데 그러면 그 갚을 사람은 후손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 투표 참여 안 사람들은 했죠. 투표 참여도 참여 안 안 한 하고 사람이니까. 덤태기로서는 이거는 대리 행사를 하는 거지. 이건 대리도 아니고 이거는 뭐 아유 뭐라 그럴까요? 이건 독재죠, 독재. 독재가 아니고 하여간 사기죠, 사기. 어떤 이게 정권을 잘못 하는 권한 없는 자가 권한 없는 자가 돈을 마음대로 쓰는 결정을 하는 마음대로 거죠. 쓰는 아주 이거는 민주주의에도 위반되는 그렇게 이게 이 잘못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이고, 오늘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요. 이 책에 일부만 이야기했습니다. 이 놓친 부분이 많은데 예. 다음에 저 모셔가지고 또 다른 과제로 한번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뭐 또 덧붙일 거 있으면은 좀 우리 독자들한테, 시청자들한테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예, 뭐 사실 많은 분들이 많은 이야기를 해서 여러분이 이 모르는 이야기는 뭐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저는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제 우선 우리가 지금 죽고 사는 문제 당면에 있습니다. 안보, 방위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놓고 문재인 정권은 이 역사상 최악의 의사결정을 한 주체가 됩니다. 이거를 우리가 뭐 이제 정식적으로 이제 정권을 교체하고 선거를 거쳐서 이루어질 것이지만 그 전이라도 우리가 다 이건 잘못된 정책이라는 걸 분명하게 이야기를 그것도 이제 분명하게 그리고 강하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이 이제 먹고 사는 문제인데 지금 무식하고 비양심적인 이 세력들이 사회주의 흔적도 없이 사라진 사회주의에 대한 향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설명인적선 이제 조 대표님이 자기네들의 이제 집권과 이제 정권의 유지에 이제 필요하기 때문에 한다 그러는. 어쨌든 이 사회주의 국가 치고 번영을 한 나라는 없을 뿐만 아니라 다 사회주의 국가는 다 망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국민이 참 우리 지난 70년 동안에 얼마나 열심히 해서 기적 같은 그렇죠. 기적을 이루지 않습니까? 이건 진짜 저는 경제학자로서 대한민국 경제가 이렇게 된 거를 아무리 생각해도 기적이란 말밖에 표현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이제 기적의 대한민국 경제 70년대라는 책을 작년에 만드는데 그 책을 만들면서 저는 기적이라는 외에는 이거는 달리 다른 표현할 생각 안 나시는 거죠? 생각이 없습니다. 이게 정말로 기적입니다. 물론 이제 대한민국이 이렇게 존재하는 자체도 기적이지만 이승만 대통령, 그렇죠. 박정희 대통령의 그 참 위협에 힘입어서 이렇게 된 자체도 기적이지만 존재 자체도 기적이고 우리가 이제 번영을 한 것도 기적입니다. 이 기적을 반드시 또 한 번 우리가 기적을 이제 지금은 이제 내려가서 이제 한번 우리 다시 또 제2의 이 기적을 둘 다 이제 안보 부문과 경제 부문에서 제2의 기적을 우리가 만들어내야 되는데 저는 할 수 있다고 그 부분은 저는 확신을 합니다. 다만 이제 지도자들이 뭐 잘못하는 부분을 고쳐서든 아니면 그 지도자를 바꿔서든 간에 우리가 우리의 이 죽고 사는 문제와 이 먹고 사는 문제를 다 같이 해결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을 잘 해주시면 어떨까 간곡히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저는 이 김태우 신원식 두 분이 안보국방본위에서 쓴 글 중에 국민 각성 없이는 안보 재건 없다. 예. 국민 각성 경제도 안 이거 완전히 구호입니다, 이거. 예. 그러니까 국민이 정신 차리지 않으면은 안보를 파괴하는 정권을 만들어내고, 그렇죠. 국민이 정신 차리면은 안보를 재건하는 정권을 선택을 하게 된다. 예. 국회의원 선거라든지 대통령 선거를. 그런데 지금 어제 MBC 조사를 보니까 그거 뭐 방위비 분담 그거 차라리 주한미군 줄이는 게 낫겠다는 사람이 더 많더라고요. 예? 그렇게 저는 생각하는 여러 사람 봤는데. 예. 그러니까 이제는 한미동맹까지도 희생시킬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국민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면 한미동맹이
사라지면은 해구산도 없어지고 그러면은 핵 가진 북한의 인질이 된다는 것까지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건데. 인질을 저는 북한이 우리 이렇게 자유스럽게 살고 놔두는 인질이 아니고 그렇지. 완전히 김정은이 체제 밑에 사는 그렇죠. 그 인질까지를 왜 상상을 못 하시는지. 그렇게까지 생각이 안 가고 우선 눈앞에 5배 올리라고 하니까 화가 난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또 그렇게 선동에 넘어가니까. 예. 그러니까 국민각성이라는 말은 선동과의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선동하는 정권과 선동하는 언론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그 다음에는 우리의 우파 세력의 대안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의 싸움 방식을 바꿔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과의 싸움은 피곤해요. 그렇다고 문재인 정권과의 싸움에서 이겨가지고 설사 총선 대선에서 다시 우파 정권이 집권한다고 하더라도 과거에 박근혜 정부, 이명박 정부의 수준을 넘어가지 못할 겁니다. 그 다음에는 왜냐? 한국의 좌파가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국의 좌파와 북한 노동당 정권을 한 세트로 묶어가지고 청소하는 대전략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김정은 정권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예, 일단 무너뜨려야 돼. 김정은 정권을 무너뜨리는 말은 여러 말이 있습니다. 북한 해방이란 말이 있고, 그 다음에 자유통일이란 말이 있습니다. 자유통일. 예. 자유통일 이꼴 북한 해방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 다음에 다른 용어로는 북한 혁명입니다. 북한 자유혁명. 북한 자유혁명. 저놈들이 우리를 적화혁명하겠다고 하니까 우리는 너거를 북한 자유혁명한다. 예. 그러면은 우리의 요구는 뭐냐? 김정은 물러가라. 조선노동당 해체하라. 그 다음에 자유선거해라. 자유선거하라. 예. 그걸 요구를 해가지고. 대표님께서 좋은 소리를 계속 해주셨어요. 그래서 살인부를 폭격을 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 6.25 전쟁에 비교하면은 문재인 정권과의 싸움은 낙동강 방어전에서 보병전 하는 겁니다. 네, 보병을 해가지고 막아야죠. 네. 막는 사이에 인천 상륙해가지고 저거의 사령부를 포격해버리니까 이 앞이 무너졌던 식으로 김정은 정권을 무너뜨리면은 우선 핵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그죠? 핵 문제 해결되고 그 다음에 연동된 남한의 좌파 세력을 일소할 수 있고 그 길로 자유통일로 가니까 주적을 김정은에게 세우면은 또 이상하게 김정은을 주적으로 싸우면은 우리가 싸우기가 쉬워요. 그렇죠. 김정은은 아무래도 약하잖아요. 그죠? 김정은 옹호하는 사람이 5% 10%밖에 안 되거든. 그리고 김정은의 약점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쪽으로 우리가 조금 이제 화두를 좀 해가지고 열심히 선전전하고 심리전을 하고 해야 되고 저는 교육은 장기적인 거고 우선 정권적 차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선전에서 이기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선전에서. 그렇게 해서 이겨서 진짜 자유통일이 되면은 그때는 대박이 나는 거겠죠. 그렇죠. 그때는 이 자유통일의 모든 목표를 그리고 우리 헌법이 이미 그쪽으로 다 명령을 내리고 있으니까 제가 뭐 다른 말 하는 것도 아니고 헌법을 해석하면은 헌법 제4조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통일정책을 추진한다라고 딱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유통일이 국가 목표니까 다시 헌법 정신으로 돌아가자. 이게 저 이야기입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